여기 이제 소설이잖아. 고전 소설이잖아요. 저번에 우리 현대 소설 했었고, 산보 가는 길도 했었고, 뭐 리기다 소나무 숲에서도 했었다. 그러면은 소설이 있는 거는 고전 소설이라고 다를까? 얘들아, 뭐가 등장할까? 여전히 인물, 사건, 배경을 이야기할 거란 말이에요. 누가 들려줘? 서술자가. 근데 오히려 고전은 단순해. 서술자의 시점이 뭘로 고정되어 있을까? 서술자의 시점, 고전소설은 다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1인칭) 시점이 거의 안 나와. 옛날 사람들의 소설들 읽어보면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을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 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전지적 작가 시점의 특징 알고만 있으면 되겠죠. 다양한 심리를 꿰뚫을 수 있다라는 정도. 지난 시간에 했던 1인칭 관찰사 시점에 또는 1인칭 시점의 어떤 제약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여전히 똑같을 거예요. 인물에 대해서 심리를 얘기할 거고요. 혹은 성격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사건의 갈등도 얘기할 거고요. 그 갈등을 촉발시키는 어떤 소재의 의미도 부여할 거고요. 배경에서는 분위기 얘기하겠죠. 플러스, 그럼 이렇게만 하면 고전소설이 뭐 다른 점은 없겠잖아. 근데 여기에 서술자가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하는 부분이 고전소설에서 나오는 특징이기도 한데 밑에서는 안 나타나요. 요 소설에서는 안 나타나는데 서술자의 개입이 현대소설에도 일어나지만 요 서술자가 개입했대요. 개입이란 단어는 어떤 느낌? 개입. 뭔가 들어온 느낌이지, 그치? 그럼 서술자가 소설에 들어온다? 소설의 사건으로 들어온다? 뭐 내용으로 들어온다? 서술자는 원래 이야기만 전달하는 사람이야. 누가 있었고요, 그 둘은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라고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서술자가, 그런데 말입니다. 그 남자의 심리는요, 어땠을까요? 이런 식으로 독자한테 물어보기도 하고요. 혹은 어떤 인물의 감정을 표현을 해요. 그 감정이 이 인물의 심리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불쌍한 춘향이 이런 식으로 자신의 감정이에요. 서술자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갖고 이야기 속으로 선을 넘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원래 이야기만 전달해야 되는 서술자가 선을 넘어서 감정 표현까지 하고요. 또 그 장면에 대한 어떤 평가까지 자신의 생각까지도 표현해 줄 때 우리는 서술자가 개입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봐 주시면 고전소설 읽는 데 도움이 될 거고,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는 어떤 소설이 들어가 있죠? 고전소설에서? 심청전 하지 않니? 네. 그치. 심청전에서는 요 서술자의 개입이 드러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찾아주는 게 하나의 개념이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또 고전소설 읽을 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요 인물에 대한 처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자, 우리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이름으로만 부르니? 응? 이름 말고 또 뭘로 불러? 별명도 부르지? 별명 있어? 저요? 응. 맨날 없대, 다들 물어보면. 별명 꼭 얘기하면서. 뭐 없어, 보아탱이 있다며. 자, 또 신분으로도 얘기해요. 내가 여러분들을 이름 안 부르고 학생이라고 하면 돼, 안 돼? 되지? 신분으로도 얘기를 해. 그리고 직위라는 건 어떤 벼슬에서 그 벼슬 이름, 그걸로도 불러요. 혹은 대명사로도 불러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을 나타내주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이 안에서 찾아가면서 읽어주는 느낌으로 읽어줘야 돼요. 고전소설의 인물을 처리할 때. 그런 부분들이 힘든데, 그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대표적으로 나오는 단어들 조금만 정리하면요. 먼저 소저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런 대명사는요, 젊은 여인 얘기할 때. 이거와 대비해서 늙은 여자라기보다도 어떤 결혼한 여자를 부인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누구의 부인 이런 식으로. 직위를 얘기할 때는 뭐 승상이라고 하는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벼슬,
그거와 대비해서 학사라고 하는 지위도 있고요. 한림이라는 지위도 있어요. 한림이란 단어는 이제 갓 벼슬에 입문한 사람, 그러니까 레벨이 좀 낮은 사람, 쪼렙이라고 하니? 그런 젊은 선비를 얘기해요. 또는 대명사로 누군가를 얘기할 때 공이라고 높여서 얘기도 해줘요. 귀하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귀하는 높여서 얘기를 해주기도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은 뭐 학생이라는 신분도 있는데, 노비라는 것도 우리 신분 중에 노비제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노비라는 단어가 노자가 남자 종이에요. 남자 종을 노라고 얘기를 하고요. 비는요, 여자 종을 얘기해요. 그래서 노라고 할 때는 남자 종, 비라고 할 때는 여자 종. 그래서 분리해서 쓰기를 해. 그래서 여자 종을 다른 말로 시비라고도 표현을 해. 그냥 시비 걸지 마! 할 때 그 시비는 아니고, 여자 종을 시비라고도 표현하기도 해요. 요 비자를 연결해서.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좀 익숙하게 정리가 되어야 고전 소설 읽어나가는데 어려움이 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측면들만 생각해 주시면 돼. 여전히 현대 소설을 읽는 방법은 유사해요. 알겠죠? 장면을 읽어줘야 된다라는 거. 자, 한번 갑시다. 인물 관계도도 따져줘야 되고. 앞에 줄거리를 안 줬네. 줄거리 안 주면 우리가 읽어나가면서 한번 느껴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중국 황제가 신라를 침공하고자 하여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죠. 계란솜으로 여러 번 싸서 돌함에 넣고 황초를 불에 녹여 그 안에 채워 흔들리지 않게 하고 구리새를 녹여 함에 부어 열어보지 못하게 하여 봉서와 함께 신라에 보냈습니다. 봉서의 내용인즉 할 때 봉서는 무슨 내용? 이 봉서의 뜻은? 봉서 얘들아, 봉서 무슨 뜻일까? 이거 봉하다, 또는 봉하다라는 건 이렇게 막는 거죠. 혹은 봉투, 그 봉투에 넣은, 그래서 위를 딱 풀칠해버린 글, 서, 봉서 이거예요. 봉투에 넣은 글, 편지글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뭐 이렇게 어렵게 표현하냐, 그치? 그냥 글을 써서 보낸 거야. 그러면 신라를 침공하고자 하여라는 의미가 여기에 좀 드러나야 될 것 같은데, 너희가 이 함 속에 있는 물건을 알아내어 시를 바치지 못한다면 도살하겠다, 찢어 죽이겠다라는 거죠. 없애버리겠다. 근데 어떤 상황이니? 이 함에 있는 것 알 수 있을까? 야, 구리 쇠를 녹여서 이걸 부어버렸는데 이 안에 뭐를 넣었어? 처음에 계란을 넣었지. 계란을 넣어서 구리를 넣어서, 와, 이거를 그냥 단단히 고정시켰는데 이거를 열어보지 않고 어떻게 알아? 안 그래? 아주 그냥 공격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네. 대국의 사신이, 자, 이때 대국은 어느 나라? 그래, 중국. 우리 고전에서의 관점이 중국은 항상 큰 나라예요. 여기는 황제가 있는 나라고요. 우리나라 한반도에서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중국 중심이야. 고전 소설은 항상 배경이 그래서 중국 배경으로 잡혀요. 조서를 받아들고 신라에 도착하니 신라왕이 사신을 맞이하고 조서를 읽어보고 나라의 선비들을 불러 모아 이르시기를, 야, 너희 유생 선비들이지, 선비들 중에서 물건 알아내어 시를 짓는 사람은 내가 관직 높여서 땅 줄게 라고 해서, 야, 나 좀 도와줘, 이런 느낌이지. 왕이 하심에 아무도 그 속의 물건을 알아보지 못하여 온 조정이 들끓었더라. 난리 났네요 지금.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또는 이거를 배경 처리해도 괜찮아요. 여기까지 어떤 인물이 직접적으로 막 주인공 되는 인물이 나온 건 아니니까. 이런 상황 배경 속에서 이때 아이도 왕이 내린 명령을 들었습니다. 아이 이름은 뭔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등장하네요. 또 나승상의 딸아이가 아름답고 제 예가 뛰어나며 게다가 절개가 있다는 소문도 들을지언제라 떨어진 옷으로 갈아입고 거울을 수선하는 장사로 사칭하여 서울로 들어갔다. 누가?
아이가. 오케이. 장사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승상의 딸. 이런 인물 관계들 좀 그려주셔도 읽기 수월합니다. 그러고는 승상때 문 앞에서 거울 수선하세요 라고 얘기 외치고 나승상의 딸이 낡은 거울을 유모한테 주었습니다. 유모라는 거는 우리 뭐 육아 돌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유모한테 주어 보내고요. 유모를 따라 밖으로 나가서 살인문 틈으로 보았습니다. 장사 역시 몰래 눈으로 바라보고 아름다운 아가씨라 여기고 반했네. 아름다운 아가씨라 여기고. 근데 우리 그냥 이렇게 반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트. 반하고 거울을 고의로 자, 요 둘의 사이에서 어떤 소재? 거울이라는 소재가 지금 갖고 있고 여기서도 물어보고 있네요. 문제에서도 고의로 깨트려 떨어뜨려 깨렸습니다. 유모가 발을 구르며 자, 발을 구는 이런 행동 묘사는 어떤 측면이 있는 거니? 발을 동동동동 구른다는 거는 안절부절하고 불안하고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죠. 화를 내자 장사하는 아이가 말하기를 아유 이름 깨졌으니 발을 굴러 뭐 하겠습니까? 그냥 이 몸이 노복이 되어 보상을 하겠습니다. 노복이 된다. 노복은 무슨 단어일까? 아까 얘기했죠. 노 무슨 단어라고요? 종. 노복은 종을 의미해요.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노비 할 때 그 노자 남자 종이 되겠습니다. 청을 들어주소서 라고 얘기를 했네. 그러고 나니까 유모가 돌아가서 승상 누구? 나승상한테 고하니 승상께서 허락하시고 묻기를 너의 이름은 무엇이며 너는 누구? 아이겠죠? 어디에 살고 있느냐? 그래도 야 네가 노비가 되더라도 어디 출신인지 좀 알자 하니까 아이가 대답하되 거울을 고치다 깨트렸으니 파경노라 불러주세요. 얘 이름이 파경노 원래 이름이 아니라 노자가 노비 파경이라는 단어는 경자가 거울 파는 깨트리다. 저는 그냥 거울을 깨트린 노비라고 불러주세요. 자, 아이의 이름은 뭐라고요? 파경노로 지금 지었네요. 저 일찍이 부모를 여의었습니다. 자, 부모를 여의었다 무슨 의미예요? 이별하다, 돌아가셨다 이런 의미겠죠? 아이의 이름은 파경노. 승상은 파경노에게 말 먹이는 일부터 했는데 자, 여기까지 보니까 자, 말들이 아주 싸운 일이 없고요. 살도 찌고요. 여의는 말도 없고요. 파경노가 말무리를 이끌어 가니까 청의 동자 수명이 나타나서 같이 훈련시켜요. 청의 동자는 신선 속에 우리 신선이라고 지금 여기서 각주 처리가 되어 있죠. 그럼 아주 신비한 제주지. 누구한테 있는 신비한 제주? 아이 파경노한테 있는 신비한 제주. 해가 지면 말들이 구름같이 모여 파경 옆에 늘어서서 머리를 조아리니 보는 사람들 신기해. 그래서 누가 승상 부인께서는 승상에게 말하기를 누가 등장해요? 승상 부인이 자, 이 아이를 어떻게 본 거예요? 야, 이 파경노는 기이하니 비범한 사람일 거야. 그러니까 천한 일보다 좀 중요한 일 맡기세요 라고 이 사람을 이 사람 되게 비범하구나 라고 본 거죠. 자, 비범이란 단어는 무슨 의미? 얘들아, 비범 뛰어나다. 자, 범자가 평범하다. 비는 아니다. 평범하지 아니다. 아니하다. 평범하지 아니하다. 그 뛰어나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를 응용해 볼까? 범인이라는 단어는 어떤 사람? 평범한 사람. 이거 많이 나와요. 범인이 아니니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해요. 비범하다라는 의미를. 평범하다, 평범한 사람, 범인. 자, 승상도 옳게 여기고 그 말을 따랐습니다. 예전 동산에 가서 꽃을 많이 심었으나 그러면 자, 이런 신비한 재주를 가지고 어떻게 할까? 꽃을 많이 심었으면 잘 못 가꾼 이런 곳을 당연히 더 아름답게 무성하게 했겠죠. 또 신비한 재주.
등장했네요. 아, 파경노는 아주 신비한 재주를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줄거리 없어도 지금 이 장면만 읽어줘도요, 어떤 인물 관계도 속에서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구나 특징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모의고사에서는 앞에 줄거리 전체 알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도 물어보지 않을 거고. 근데 다만 이게 내신으로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들 좀 깊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지. 요 정도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넘어갑시다. 중략 부분, 승상은 시를 지으라는 임금의 명을 받고, 승상은 아까 나승상이죠? 나승상은, 자, 요 승상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벼슬 이름이잖아. 벼슬 자리. 시름에 빠집니다. 걱정을 하고 있어. 파경노의 비범함을 알아차린 딸의 권유로 승상이 파경노에게 시를 짓는 일을 명하자, 파경노는 뭐라고 했어요? 자신을 사위로 삼는다면 시를 짓겠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사위로 삼는다면 결혼시켜달라는 거지. 아까 거울 깨갖고 이렇게 집에 침투한 목적이 드러나네. 또 이거 바꿀 수도 있어. 자, 시를 잘 지어서 사위가 되었다라고 하면 맞아 틀려? 아니야. 알겠지? 파경노가 노비라는 이유로 반대했지만 파경노를 사위로 맞이해야 된다. 이제 그럼 파경노는 뭐 해야 돼? 시를 지어야 되겠죠? 다음날 사람이 시 짓는 모습을 엿보라고 했는데 파경노가 자기 이름을 뭘로 지었대요? 치원이라고 지었대요. 자, 다시 그러면 파경노는 이름이 이제 뭘로 바뀌어요? 치원으로 바뀌었어요. 치원이 원래 이름인 거예요? 아니, 지금 지은 이름이야. 자, 근데 이거 자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별명 고운. 제목은 얘들아 무슨 전? 최고. 그러면 누구? 최치원. 어라? 최치원 들어본 사람 아니니? 어디서 들어봤을까? 우리 한시에서 또 눈에 보여줘야지 또. 그냥 얘기하면 안 되니까. 자, 한시에서 제가야산 독서당 최치원. 어나? 추야우중 최치원. 자, 이 최치원의 시들을 우리가 좀 배웠단 말이야. 그러면 최치원을 인물로 삼아서 실제 인물을 삼아서 지금 소설의 소재로 쓴 거죠. 실제 신라 시대 인물이에요. 혹시 최치원에 대한 배경 지식 있는 사람? 육두품. 육두품이 갖고 있는 의미는 신분의 한계, 제약. 자, 이 파경노 누구였어? 노비. 이 신분의 한계를 그대로 연결시켜 버린 거죠. 파경노의 재주는 무슨 재주? 여러 가지 재주가 있었지. 최치원은 한시 잘 쓰던 사람. 플러스 시까지 잘 쓰는 재주까지 연결시켜 버리고 있죠. 자, 이런 대응 구조를 그대로 잡아주세요. 자, 치원이 시지으라고 하니까 말하기를 시는 내일 중으로 지을 거니까 재촉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승상의 딸더러 이렇게 붙이고 하고 스스로 발가락에 끼우고 잤습니다. 발가락에 끼웠는데 시를 썼나봐. 승승의 딸이 근심하다가 꿈속에서 쌍용이 내려와 이렇게 우디는 동자 시병을 받들고 함이 열리는 듯 했습니다. 아까 함이 그 단단했던 함이 열렸고요. 쌍용의 콧구멍에서 여러가지 빛깔의 상서로운 기운은 좋은 기운이죠. 좋은 기운이 나와 한이 비추니 푸른 수건을 쓴 사람이 좌우로 늘어서서 어떤 자는 시를 지어 읊고 어떤 자는 붓을 잡아 글씨를 쓰는데 빨리 시를 지으라고 재촉하는 소리에 깨어보니 꿈이더라. 꿈에서 근데 좋은 꿈 꾼 거예요. 누가? 딸이. 시원 역시 깨어나 벽에 붙은 종이에다가 써놓으니 용과 뱀이 놀라 꿈틀거리는 듯하더라. 시의 내용인 줄 뭐래요? 그러면 자, 소설에서 항상 시의 내용이 들어갔을 때 우리 효과가 있어요. 이 효과라는 거는 어떤 효과가 있냐? 산문에서 뭘 결합시킨 거예요? 운문을 결합시켜서 리듬감의 변화를 줘요. 혹은 독자의 호흡의 변화를 줘요. 이런 특징이 하나 있고요. 또 이 내용은요, 분명히 사건과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내용은 사건과 연결을 항상 잡아줘야 돼요. 어떤 내용이 연결될지도 우리가 잡아주셔야 돼요.
둥글고 둥근함의 물건은 반은 희고 반은 노란데 함 안에 우리 뭐 있었다고 얘기를 했지? 계란 있었다고 얘기했잖아. 이거 계란에 대한 얘기네. 뒤에 부분은 밤마다 때려라 울려 하지만 뜸만 먹으면 토하지 못하도다. 이건 뭐야? 무슨 의미인지 아직은 모를 것 같아요. 우리 이 안에서는. 근데 이거는 소설에서 설명해 주겠지. 이러다 치원이 승상에 따라 시켜 승상께 바치니 승상이 믿기지 않다가 꿈의 이야기를 듣고 어라? 그래? 왕한테 보니까 경이 어찌하라 시를 지었느뇨. 이때 경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시를 지은 사람? 치원? 여기는 승상을 얘기하겠죠. 내 앞에 있는 경이라고 높여주는 거니까. 신이 지은 것은 아니고요. 이때의 신은 승상이지. 자신을 낮추는 표현, 상대를 높이는 표현. 경과 신은 똑같은 승상을 의미하겠네요. 아니고 신의 사위 누구 치원이 지은 것입니다. 대국 황제께 바치니까 황제가 그 시를 보고 말씀하시기를 야 둥글고 이거 흰 거는 노란 데는 맞는데 이 뒤에는 잘못한 것 같은데 라고 평가를 하고 있네. 이 뒤에 부분. 야 뒤에 부분 틀렸어 라고 황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아니. 그래갖고 황제가 야 뒷부분 틀린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 열고 보니까 뭐가 돼 있어? 계란이 병아리가 되어 있어. 그러면서 황제가 탐복한 거야. 아이고 뒷부분이 맞은 거지. 왜? 밤마다 때리라라 울려 하지만 누가 울려고 한 거예요? 병아리가. 근데 아직 토하지를 못했대. 아직 소리를 내지 못한 거예요. 닭이 되기 전에 뭔가 꼬끼요 하고 울려고 하는데 병아리는 아직 그 시기를 못 얻은 거죠. 그쵸? 천하의 기제로다. 기제라는 거는 신기한 제주, 기제라는 내용. 그러면서 최고운전에 마무리가 되었네요. 내용 어렵니? 안 어렵지? 괜찮죠? 자, 내용 보시고 나서 뒤에 있는 세 문제도 여러분들 한번 자 문제 유형만 파악하고 끝낼게요.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내용 일치니까 항상 내용적인 측면 분석하셔요. 그리고 거울이라고 하는 소재의 의미 이것도 판별해 주시고요. 요 보기를 가지고 여러분들 요 보기에서 키워드 찾기인데 지금은 선생님이 내용부터 읽었지만 여러분들 모의고사나 수능 혹은 모의고사 이제 11월 모의고사 볼 때는 항상 보기부터 읽으세요. 작품 읽지 말고 먼저 보기부터 읽어서 이거에 대한 대략적인 줄거리가 여기 나와 또는 주제의식이 나와. 최고운전은 국가가 당면한 상황을 시집기를 통해서 해결되는 구조래요. 그래서 신분적 한계로 능력을 표출했던 실존인물 최치원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걸 먼저 읽었으면 우리 분명히 더 쉽게 읽혔겠지. 그렇죠? 또 그런 비번함이 극적으로 부각됩니다. 시집기를 통해 발휘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 의미 파악, 요 키워드를 파악하시고요. 이런 시집기라고 하는 소재 혹은 구절의 의미 파악 문제예요. 항상 이렇게 나올 거니까 연결시켜 주세요. 소재에 대한 구절에 대한 의미 파악 문제. 자, 그래서 문제도 풀어보시고 조금 더 선택지를 분석해 보세요. 여기까지.